추석 연휴가 다가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저희 시댁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차가 막힐 걱정도 없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온다 하시며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셨는지 음식을 정말 한가득 해두셨더라고요.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끈한 김과 고소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괜스레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집안이 벌써 명절이네요. 그래, 어서들 와라. 명절인데 뭐라도 실컷 먹고 쉬어가라고 오늘은 좀 솜씨를 발휘해봤다. 어머님은 명절이 아닐 때도 자식들 온다면 늘 진수성찬을 차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뭐하러 또 고생을 하셨어요? 그게 내 낙이다, 얘야. 이마저 못하면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같거든.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여러모로 참 훌륭한 분이세요. 저희가 항상 존경하는 거 어머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너는 맨날 내 칭찬만 하더라. 예, 그 말 진심이긴 한 거지. 당연하죠, 어머님. 그런데 동서는 아직 안 왔어요? 시댁 식구로는 저희 말고 시동생 부부가 하나 더 있는데 마침 시동생은 해외 출장을 간 터라 오늘은 동서만 오기로 했답니다. 아직 안 왔다. 뭐 오고 싶을 때 오겠지. 어련히 오겠니? 동서 이야기를 더 있다가는 자칫 흉으로 흐를까 싶어서 저는 슬쩍 화제를 접고 시어머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커다란 접시에 윤기가 흐르는 갈비를 정갈하게 담고 갓 지진 생선을 노릇노릇 얹고 나물이며 전이며 잡채까지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 식탁이 금세 풍성한 명절 빛깔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막 한술 뜨려던 그 순간 마침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동서가 들어왔어요. 어머, 식사하시려던 참이었나 봐요? 타이밍이 딱이네요. 형님, 제 밥도 좀 넉넉히 퍼주세요. 오늘은 제대로 먹고 싶어요. 사실 저는 동서에게 썩 좋은 마음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괜히 더 반가운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손부터 씻고 앉아. 형님, 요즘 얼굴 때깔이 더 좋아지셨네요. 환해 보여요. 어머님 뵈러 와서 그런가 봐. 명절 기운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웃기시네. 형님, 언제부터 그렇게 아부가 늘었어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하네. 농담은 그만하고 얼른 와서 밥 먹어. 어머님이 오늘 아주 맛있는 걸 한가득 차려주셨어. 그렇게 동서까지 자리에 앉아 명절의 기운 속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동서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동서가 늘 그렇듯 또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형님, 임신했어요? 배가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임신 맞죠? 아니, 동서, 엊그제 만나잖아. 호프집에서 나 술 마시고 나오는 거 봤으면서. 아, 그렇지. 그럼 이 배가 임신배가 아니라 똥배? 형님, 관리 안 하세요? 아주버님이 멀리하지 않으시나? 내 배 걱정하지 말고 개념을 챙겨.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오버하시네. 형님, 맨날 이렇게 발끈하니까 제가 놀리는 맛이 있어서 끊질 못하잖아요. 됐다. 그만하고 과일이나 좀 깎아. 동서는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얼굴 지적을 했고 그 뒤로는 옷 지적, 몸매 지적까지 이어가더니 명절날에도 제 뱃살을 들먹이며 사람을 우습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과일까지 겨우 먹고 나서 윷놀이라도 해볼까 싶어 거실 바닥에 담요를 쫙 깔았어요. 남편은 달력 한 장을 쓱 찢어 말판을 슥슥 그려 넣었고요.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동서가 또 분위기를 확 잡쳐버렸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걔 들라고 했잖아요. 그 개. 그거 내가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나중에 이자 팍팍 쳐서 돌려드린다니까요. 설마 제가 돈 들고 튈 사람으로 보이세요? 잘 모르겠네. 내가 동서를 아주 잘한다고는 말 못하겠어. 뭐야? 지금 저를 못 믿어서 걔를 못 든다는 거예요? 형님, 나 투자의 귀재예요. 대학 때부터 투자만 받고 돈 불리는 데는 귀신이라니까. 6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드릴 테니 걔 들어요. 동서,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어떻게 개야? 그냥 자네 투자하는데 돈 보태라는 거잖아. 아니, 저한테 돈 주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 모두 개원으로 생각한다고요. 개원이든 개투든 난 안 해. 윷놀이 해야 하니까 방에 가서 어머님이랑 내 남편이나 불러와. 이렇게 나오시겠다. 형님, 내가 형님의 내 폭로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폭로? 내가 무슨 큰 사고라도 쳤다는 거야? 이봐 동서, 유치하게 굴지 말고 가족들 다 모였으니 돈 이야기는 그만해. 치,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형님, 이러면 재미없어요? 동서, 말하는 본사가 왜 그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잠시 조용하던 집안 공기가 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때 시모와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급히 나왔습니다. 시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동서가 저보다 먼저 말을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제가 아주 큰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폭로할 테니 모두 집중해 주세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폭로라니, 설마 나에 대해 말하겠다는 거야? 네, 형님 비밀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형님의 은밀한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형님은 남편 몰래 비자금을 챙기는 여자예요. 지금 비자금 통장에 든 돈이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요. 아주버님, 아무것도 모르셨죠? 사실 예전에 우연히 은행에서 동서를 마주쳤는데 그때 제 통장을 느닷없이 낚아채 내역을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통장 개설일과 입금액을 본 동서는 그것이 비자금이라 짐작했고 그 뒤로 내내 자기에게 개를 들라며 성화를 부렸죠. 제가 계속 거절하자 결국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까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그 비자금으로 뭐 하시려고요? 혹시 바람이라도 나셨어요? 상간남이랑 살림 차리는데 쓰셨나? 이제 비밀은 없어요. 어서 어머님이랑 아주버님께 진실을 밝히시죠. 동서, 그게 그렇게 재밌어? 네, 엄청 재밌네요, 형님. 지금 얼굴이 잔뜩 쫄아있는 것 같네요. 가족들 몰래 뒤에서 뭘 해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편이 굳게 담은 얼굴로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재수 씨, 내가 말할게요. 다 말하겠다고요. 그이는 평소 언성을 높이는 법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비자금을 모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동서의 의심 섞인 말 때문에였는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정말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을까요?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과거 동서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먼저 풀어놓고 후반부에서 이 비자금 사건의 결말을 또렷하게 밝히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뒤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윗사람인 저를 처음부터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형님, 지금 쌩얼로 오신 거예요? 왜? 쌩얼이 더 예뻐서 놀랐어?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제가 괜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껄껄 웃었는데 동서는 인생을 팍 쓰며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이 아니라 시어머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쌩얼이 어쩜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동서, 그만해. 알았어. 다음부터는 화장하고 다닐게. 아니, 형님, 이러고 다니면 아주버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아주버님, 제 말이 맞죠? 그러자 남편은 허허 웃으며 곧장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 생활 봐줄만 하지 않아요, 재수 씨? 이 정도면 연예인급 아닌가요? 어떤 연예인이요? 혹시 개콘에 나오는 못생긴 개그우먼 말씀하시는 건가? 저 정도 되는 얼굴이면 쌩얼도 괜찮겠지만 형님 얼굴은 절대로 쌩얼로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동서는 제 외모를 끔찍하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며 자기가 훨씬 낫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동서를 좋게 볼 리 없으니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암이라는데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암? 큰일이네. 지금 병원이야? 네, 형님. 저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그리로 갈까? 저도 모르게 병원으로 가겠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곧바로 동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형님은 다른 걸 도와주셨으면 해요. 내가 도울 일이 뭔지 말해봐. 수술비를 바로 결제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요. 시동생은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고 동서도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혼하면서 모은 돈을 다 써버려서인지 수술비가 없다더군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곧바로 고액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동서 어머니가 어떠신지 연락을 넣었는데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동생 또한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다가 딱 일주일 만에야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방님, 동서 어머님은 어떠세요? 수술 잘 받으셨어요? 네? 저희 장모님이요? 무슨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암이라고, 동서가 암이라 해서요. 그래서 저한테 수술비를 받았어요.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저희 장모님 지금 해외여행 중인데요? 해외여행이요? 그럼 동서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건가요?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시동생이 거듭 사과하며 제 돈을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만나 따지려고 했는데 한 달 내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서 온 식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따로 불러서 말을 하려 했는데 자꾸만 저를 피하더군요. 동서, 우리 할 말 있는 거 알지? 잠깐 나 좀 보자. 형님,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제 남편이 입금해 줬다면서요. 아니, 돈을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거야? 자네, 나한테 자네 어머니가 암 수술하신다고 거짓말했어. 그게 어디 보통 거짓말이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농락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때 돈이 좀 급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나왔던 모양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니, 난 이해 못해. 사람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한 거 괘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 당장 사과하고 시어머니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네 입으로 말해. 저는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잘못을 했으니 그 정도 벌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더니 곧장 시동생에게 가서 일렀고 시동생이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형수님, 죄송하게 됐어요. 제 아내가 철이 없어서 결례를 범했네요. 아니, 사과를 왜 서방님이 하세요? 동서가 직접 해야죠. 무슨 애도 아니고 대신 사과를 합니까? 저도 몇 번이고 말해봤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집에서 저랑 보름 넘게 대화를 안 하기도 했다니까요. 형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선을 지키게 하겠습니다.
서방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시동생이 연신 사과하며 동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도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동서랑 굳이 가족처럼 지낼 게 아니라 남처럼 지내면 그만이지 하고 단념해버렸어요. 이후로는 동서의 왕래가 거의 끊겼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절해줘서 시댁에 갈 때도 저희 부부만 다녀오곤 했답니다. 꼬박 8개월 동안 동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지내니 그나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교육을 지방에서 받게 되어 저는 집에서 혼자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흘 정도는 외롭고 심심했는데 넷째 날쯤부터는 그냥저냥 지낼만 하더라고요. 남편의 교육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퇴근에 들어와 대충 밥을 먹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서가 서 있더군요. 동서?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형님, 혼자 계시죠?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주버님 인스타 봤어요. 교육받으러 지방에 가셨다고. 그래서 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잠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솔직히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집까지 찾아왔으니 문전박대하기도 뭐해 집 안으로 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어떡해요? 동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사기당했어요. 친한 친구가 사업한다길래 투자를 좀 해줬는데 그 기집애가 연락 끊고 잠수 탔어요. 남편 몰래 돈을 빌려줬는데 완전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경찰에 신고는 했니? 네, 그런데 잡기 힘들대요. 그 친구가 주민등록까지 말소하고 사라져서 경찰도 찾을 방법이 없대요. 이걸 어쩌면 좋니? 형님, 빌려준 돈이 남편 돈이라 곧 들통날 것 같아요. 형님이 잠깐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남편한테 돈이 무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바로 형님께 돌려드릴게요. 뭐? 서방님을 속이겠다고? 안 돼. 부부끼리 그런 비밀을 만드는 건 옳지 않아.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답이야. 정말 말하기가 어렵다면 내가 대신 서방님께 이야기해줄게. 그러자 동서는 잠깐 저를 흘겨보더니 이내 고개를 획 돌리며 됐어요 하고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동서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모친이 암수술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전례가 있으니 이번 사기당했다는 말도 허튼 소리일 확률이 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갈 생각이 없는지 술을 한 잔 마시고 싶다며 생떼를 썼습니다. 형님, 그러면 술이나 좀 주세요. 맨정신으로 있기 힘드네요. 집에 술 있나요? 있긴 있지. 그런데 이제 그만 가봐야지, 동서. 오늘 남편 집에 안 들어와요. 출장 가서 내일 밤이나 온다니까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형님도 괜찮죠? 같이 술이나 한잔해요. 실컷 마시고 내일 밤에 남편한테 고백하는 게 좋겠어요. 뭐? 술 먹고 자고 가겠다는 거야? 우리 남편 내일 아침에 오는데? 내일 아침 전에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른 한잔해요. 저는 동서가 나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억지로 술을 꺼내 몇 잔씩 나눠 마시고 어떻게든 재워보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맥주와 소주가 있어서 소맥을 3잔씩 마셨어요. 제가 술이 더 센 편이니까 동서를 빨리 재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취해 나가 떨어진 건 바로 저였습니다. 아주 깊이 잠들어 아침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여보, 일어나 봐. 당신 왔어? 머리 아파. 나 조금만 더 잘게. 미안해. 당장 안 일어나? 웬 남자랑 침대에서 자고 있는지 이유를 말해보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억지로 눈을 뜨니 제 옆에 낯선 남자가 누워있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남자 뭐야? 그건 내가 물어야 할 질문 아닌가? 아니야, 나도 처음 봐. 어젯밤에 동서랑 술을 같이 마셨는데 내가 먼저 취해서 잠들었어. 그리고 지금 일어났더니 옆에 이 남자가 있는 거야. 참나, 여자 둘이 곱게 마신 게 아니라 남자를 불러서 마신 모양이지? 당신 이 남자랑 어디까지 한 거야? 아니야, 절대로 아무 일도 없었어. 이 남자 깨워봐.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남편은 긴 숨을 몇 번 내쉬더니 처음 보는 남자의 뺨에 싸대기를 날려 깨웠습니다. 그 남자는 동서의 대학 때 친구라며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제 옆에서 잠들었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동서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주버님, 어제 형님이 외롭다면서 저더러 아는 남자 있으면 부르라고 했거든요. 제 핸드폰 뺏어서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대학 동창을 부른 거예요. 동서, 내가 언제... 자네, 내가 어제 돈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무슨 돈이요? 형님 술 많이 취하셨네요. 꿈이랑 현실을 구분 못하시는 걸 보니 아직 더 주무셔야겠네요. 아무튼 어제는 너무 심하셨어요. 제 친구한테 껄떡대고 스킨십하는 모습 많이 더러워 보였다고요. 형님, 실망이에요. 그렇게 동서는 저를 제대로 엿먹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동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오히려 제 행동 거지를 문제 삼았고 끝내 저는 억울함만 꿀꺽 삼켜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동서는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었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술을 먹이고 제 침대 위에 남자를 올려놓다니요. 이런 미친 경우는 정말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며칠 동안 제가 진실을 여러 번 되뇌어 겨우 화해를 할 수 있었고 그이도 동서가 이상한 여자라는 걸 확신하면서 앞으로는 거리를 두자고 했죠. 그 뒤로도 동서는 끊임없이 전화로 돈을 요구했고 제가 쌍욕을 하며 눈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고 경고하면 깔깔 웃으면서 오히려 조롱했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동서를 크게 혼내고 저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나올 줄 모르고 약속 자리에 나갔습니다. 시동생이 굽실거리면서 먼저 제게 사과를 했고 이어서 동서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장난이 좀 심했어요. 장난? 남의 가정 파탄낼 뻔한 게 장난이야?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제 친구는 술 먹고 잠들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자서 형님 옆에 눕힌 거예요. 별 가짜는 변명만 하네. 나 그냥 갈 테니까 놀릴 거면 다른 사람 찾아봐. 형님, 잘못했어요. 동서는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이걸 빨리 넘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아. 정말이죠? 이제 저 봐주시는 거죠? 잘됐다, 여보. 이제 그만 가봐. 형님이랑 화해했으니까 둘이 수다 좀 떨고 놀다가 갈게. 서방님도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님. 저는 형님이랑 둘이 있고 싶다고요. 동서의 눈치에 시동생이 먼저 일어나 나갔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그날은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서 화가 풀어졌습니다. 동서는 제게 자주 연락을 해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동서가 눈탱이 밤탱이가 된 얼굴로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이가 저를... 설마 아니지? 서방님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제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저 사실 그이한테 맞으면서 지냈어요. 뭐야? 진짜로 서방님이 이런 거야?
안 되겠네. 내가 당장 서방님 불러서 해결을 봐야겠어. 똑같이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어주든 이혼을 시키든 뭐든 해줄게. 제가 흥분하자 동서는 손사래를 치며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형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잘못을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동서, 바람이라도 피웠어? 아니요. 친정아빠가 장사하신다고 해서 돈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이가 화내면서 저를 이렇게 만들고 당장 돈 갚으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서방님한테 진심으로 실망했다. 동서,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이참에 갈라서. 아니에요. 저 그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속 터져. 동서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 자네를 패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죄송해요.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동서는 멍든 눈으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이가 돈을 다 가져다 쓰는 바람에 생활비 안 준대요. 뭐? 자네도 일 다니잖아. 실은 잘렸어요. 인원 감축을 하는데 명단에 올라서 실업자가 됐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겠네.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생활비는 얼마나 줘야 하지? 일단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관리비 밀린 거랑 이것저것 나갈 때가 많아서요. 형님, 우리 남편한테는 비밀이에요. 이거 알았다간 저 진짜로 남편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동서가 하는 말을 모조리 믿었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생활비도 빌려줬습니다. 석 달 동안 생활비를 붙여주자 남편이 제 소비를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보더군요. 당신 재수 씨한테 돈은 왜 붙여줘? 돈이라도 빌린 거야?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돈 빌릴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뭐? 아니야, 말하기가 좀 그래. 왜 이래 답답하게? 말을 해봐. 하지만 저는 동서가 매를 맞으며 산다는 걸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할 테니 가만히 기다리라고 알려주고 말았죠. 한편 시동생은 일이 바빠서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지냈어요. 동서는 얼마 뒤 저에게 4번째로 생활비를 받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근처 거래처에 들렀다가 제 생각이 나서 들렀다면서 실실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얼굴이 더 예뻐지셨네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나는 남편한테 안 맞고 살아서 예쁜가 봐요. 네? 형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서 물어요? 나 다 알아요. 서방님의 동서 때리는 것도 알고 회사에서 잘낸 동서한테 생활비도 알아서 하라고 한 거 다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넉 달째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동생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때린다고요? 아내가 직장에서 잘렸다고요? 형수님, 아닌데요? 제 아내 회사 잘 다녀요. 지난주에는 진급도 했어요. 진급이요? 아닌데? 분명히 회사 잘려서 힘들다고 했는데 동서가 친정에 돈을 가져다 줘서 서방님이 화가 나서 때린 거는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내를 왜 때려요? 저희 처가가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설마 동서가 또 나를 농락한 거예요? 그제야 저는 속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시동생은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또 머리를 조아렸고 동서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추가로 저에게 받아간 생활비를 바로 입금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오를 대로 올라 동서를 불러냈습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야. 또 나를 농락했어? 우리 남편은 왜 형님 회사에 들러가지고.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생활비 200만 원 받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그냥 꽁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원래 술 사 먹더라도 남의 돈으로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긴 했지만 일단 형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놀고 싶었어요. 이게 돌았나? 동서, 진짜 사이코패스야? 나 속이려고 서방님한테 매를 맞았다는 거짓말을 해? 그리고 자네 부모님까지 팔고? 뭐가 이렇게 진지해요? 그냥 재미삼아 속여본 거예요. 몰래카메라 모르세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너무 잘 속아서 놀리는 맛이 있어요. 그 순간 화를 주체할 수 없어 동서의 얼굴에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 거예요? 장난친 대가로 이 정도는 맞아줄 수 있어요. 진짜 또라이네. 동서, 아예 오늘 상치를 각오해. 내가 오늘 너 향냄새 맡게 해줄 테니까. 동서의 얼굴에 따귀를 연신 날리는데 맡고 있던 동서는 아픈 표정 대신 즐겁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도 많이 때리니 시동생이 나서서 저를 말렸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좀 독특해요. 정신과에 가봤는데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래요. 원래 이렇다고요? 그래서 나더러 이해하고 넘어가란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아내 습성을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시동생은 사이코 동서에게 호통을 치더니 데리고 나가더군요. 이젠 정말로 동서와 선을 긋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동서를 마주쳤고 제가 비자금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형님, 비자금 통장 아주 잘 만드셨어요.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씩 몰래 돈 모으는 거 아주 좋은 결정이에요. 뭐 그런가? 형님, 은행 이자에 만족하세요? 제가 돈 불려드릴 테니 걔를 드려보지 않으실래요? 됐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 돈이나 불려. 그리고 나 아직 화 안 풀렸거든. 자네가 나한테 한 죄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꾼다고. 자네 사이코 같은 짓들 아직 후유증이 심하거든. 그러니까 말 걸지 마. 그냥 조용히 꺼져. 제가 한번 장난친 거 가지고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께도 장난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네는 이게 웃겨? 내가 우스워? 아니, 그냥 장난 한번 한 거 가지고 뒤끝을 부리시네 싶어서요. 입 닥쳐. 자네 사기당했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어떻게 된 게 거짓말로 똥똥 뭉쳤냐? 서방님은 자네 그런 모습 보고도 계속 살고 싶대? 제 남편은 저한테 푹 빠져서 그런 사소한 건 문제 삼지 않아요. 사소한 거? 웃기네. 내 상식으로는 자네를 이해할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아무튼 난 자네랑 이렇게 말 섞는 것도 싫거든? 은행 왔으면 볼 일이나 보고 가. 형님, 저한테 돈 맡겨보시라니까요. 비자금 있는 거 확 잃어버리기 전에 마음 바꾸세요. 일러? 누구한테? 내 남편? 그래, 일러봐. 난 자네처럼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아니거든? 까칠하시네. 농담이에요, 농담. 형님, 생각 좀 해보세요. 저한테 개 들어서 큰돈 만지는 거 고민 좀 해보시라고요. 저는 이 사이코패스 같은 동서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단단히 이를 악물고 계획을 세워 실행했습니다. 마침 곧 추석이 다가왔고 시댁에 모인 자리에서 다시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죠. 그러면 초반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서가 비자금 통장이 있다고 공개하자 남편이 먼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재수씨. 제 아내 좀 그만 괴롭히세요.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바보 만드는 짓 이제 그만두라고요. 아주버님, 형님이 비자금 통장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요. 물론 형님 얼굴로 남자랑 바람 피운다는 거 믿기 어렵긴 하죠. 근데 원래 꼴뚜기처럼 생긴 것들이 더 잘 피우잖아요.
아주버님, 뒷조사 좀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수 씨, 제 아내 비자금 통장은 그거 우리 어머니 집 인테리어 해주려고 모은 겁니다. 제가 부족하니 아내가 혼자서 집을 수리해주겠다고 모은 거라고요. 네? 비자금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요? 어머님 댁을 고쳐준다고요? 동서는 일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남편은 이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말인데 재수 씨가 오히려 뒷조사를 당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재수 씨 뒷조사를 해서 크게 터뜨릴 게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그게 뭔지 지금 밝혀봐. 오늘은 명절이고 어머님 앞에서까지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자기는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없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겨, 형님. 내 뒷조사를 했다고요? 형님이 뭔데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괜히 오버하는 거죠? 누가 모를 줄 아세요? 그래. 이렇게 판을 깔아줬으니 내가 다 공개해야겠네. 이봐, 동서. 자네가 나한테 끔찍한 짓을 몇 번이나 했지? 나는 진짜 상처도 많이 받았고 후유증도 심했어. 자네는 사이코패스라서 모를지 몰라도 그건 평생 당해서는 안 될 짓들이야. 그래서 자네가 나를 골려먹은 뒤에 나도 자네 뒤를 좀 캐봤지. 그랬더니 웬걸 아주 지저분하게 살고 있더라. 출장이 잦은 서방님 두고 어떤 남자랑 살림 차렸더군. 그 남자 호스트바 에이스 맞지? 돈 발라서 만난 상간남이 열서른인 술집 남자잖아. 내가 다 확인했어. 증거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 이제 인정할 거지? 뭐라는 거야, 형님? 어머님 앞에서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놀라서 주저앉으셨잖아요. 빨리 아니라고 말하세요.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고 하라고요. 이건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야. 자네가 벌인 일을 내가 알아낼 거야. 끝까지 인정 안 할 거야? 좋아. 그럼 지금 카톡으로 서방님께 전송할까? 자네가 바람난 증거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저를 빤히 응시하더니 느닷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사실 저 시한부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돈에 집착했던 이유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윤을 보고 그걸 남편에게 남기고 가려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하다하다 시한부라고까지 거짓말을 해? 자네 그 말이 여기서 통할 것 같아? 진짜예요, 형님. 그리고 호스트바 그 남자, 사실 상간남이 아니라 제 이복 동생이에요. 제가 당당하지 못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동생 집을 차려준 건데 돈 가는 걸로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저 절대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이복 동생? 그럼 자네 부모님을 불러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 왜 사람 말 안 믿으세요? 제가 지금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100% 구라잖아. 내가 너한테 속은 게 몇 번인데 또 속겠어? 안 되겠다. 봐주는 거 없이 지금 바로 네 불륜 증거를 서방님께 보낸다? 안 돼! 핸드폰 내놔! 동서가 몸을 던져 달려드는 순간 저는 전송 버튼을 꾹 누르고 곧바로 핸드폰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모든 걸 인정하더군요. 그걸 기어코 전송한 거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꼴뚜기야. 오늘 내 손에 뒤질 줄 알아. 그까지 연기 안 하니?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판사판이야. 감히 내 사생활을 멋대로 뒷조사하고 시댁에서 폭로해? 네가 날 농락하지 않았으면 나도 평생 네 사생활을 몰랐을 거다. 그런데 이미 일은 다 벌어졌고 너는 끝이야. 여보, 서방님한테 연락 안 와? 카톡 왔어. 다음 비행기 타고 한국 온대. 재수 씨 가만 안 놔둘 거래.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남 고소도 할 거라네. 그이의 말에 동서는 꽥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 동서는 싸움을 그다지 잘하지 못하더군요. 달려들길래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그대로 잡아들였어요. 이건 나! 너 같으면 놓겠냐? 사이코패스가 날뛰는데 어떻게 가만둬? 동서는 바닥에 깔린 채로 요동치며 어떻게든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 보려고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난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틀어쥐고 다른 손으로는 동서의 귓방망이를 연타로 갈겼습니다. 어머님이 좀 말려줘요. 이 여자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진짜 형님은 어딘가에 잡혀있고 닮은 여자가 형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너 같으면 그 말을 믿겠냐, 이 구라쟁이야? 입 닥칠 때까지 내가 손봐줄 테니까 가만히 처맞기나 해. 내 매서운 손바닥은 계속해서 동서의 귓방망이를 향했고 실컷 얻어맞은 동서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윽고 방 안에는 그녀가 아파서 흘리는 낮은 신음만 간헐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동서는 신랄하게 얻어맞은 뒤 시댁에서 거의 기듯이 퇴장했습니다. 붙잡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조용히 그녀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죠. 시모는 큰 충격을 받으셔서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고 남편과 저는 말수를 줄인 채 한동안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굳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댁에서 그대로 하룻밤을 잤어요. 이튿날 밤 시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신혼집으로 가서 동서를 호되게 꾸짖고 정신 차리라고 혼을 단단히 내줬답니다.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남은 식구들끼리 추석 연휴를 조용히 이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정리해낸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동서의 뒤를 캐서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 대신 응징해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시동생이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몇 달 뒤에 이혼과 상간남 소송을 승소했어요. 그래서 이젠 그 사이코패스 동서와 완전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안에서 나가고 난 뒤에 좋은 일만 생겼어요. 남편은 진급을, 시동생은 바로 연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을 했답니다. 행복의 연속이 펼쳐져서 인생의 살맛이 났죠. 이듬해 저는 건강하고 어여쁜 아들을 출산했고 잠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카페에도 들러 시원하게 바람을 쏘였습니다. 아들을 보고 예쁘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저는 자주 외출을 나갔답니다. 여기저기서 아들을 보며 감탄을 쏟아내고 있을 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꼴뚜기가 애를 낳았는데 오징어가 나왔네? 동서? 꼴뚜기 형님, 오랜만이에요. 내 인생 그렇게 망가뜨리고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나 보네. 뭐 솔직히 맞아. 자네가 집에서 나가고 난 뒤로 우리 식구들 일이 술술 풀렸거든. 그런데 옆에 남자는 누구야? 멀끔하게 생긴 걸 보니 또 호스트바에서 돈으로 꼬신 거야? 아니면 이젠 돈이 없어서 못 꼬셨나? 말이 왜 그래요? 이 남자는 제 애인이고 잘 나가는 사업가거든요. 내 미모에 반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서서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지 않아? 저리 비켜. 자랑 좀 하려는데 왜 그냥 가려고 해요? 형님은 내 인생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더 잘나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낸다고요. 아주 잘났다. 알았으니까 그만 비켜. 동서 옆 남자는 저를 빤히 보기만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인간들이니 카페에서 조용히 벗어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남편이나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동서를 우연히 본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괜히 이야기했다가는 분위기만 망칠 테니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모가 아들을 봐주고 있던 저녁 시간에 저는 혼자 조깅을 나왔어요. 운동을 하도 안 해서 몸이 퍼져버린 탓에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먹은 터였죠. 하루에 5km를 뛰다 보니 조금씩 뱃살과 옆구리 살이 빠지는 게 느껴져서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마다 조깅을 했답니다. 아무튼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골목길 어귀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님! 깜짝이야! 동서? 주택 창가 쪽에서 동서가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동서, 거기가 집이야? 그 새로 생긴 애 일이 돈도 많은가 보네. 그래, 잘 살아. 형님! 왜, 또 자랑하려고? 또 시비 걸 생각이면 집어치워. 나 바쁘니까 말 걸지 말라고. 다시 뛰어가려는데 동서가 오열하며 두 손을 싹싹 비는 겁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네가 울면 사기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살짝 굶었어요. 그 좋은 집에 살면서 굶어? 무슨 꿍꿍이야. 돈 좀 빌려주세요. 배달이라도 시켜먹게 돈 좀. 아니, 그냥 배달만 시켜주세요. 아니다, 먼저 구해주세요. 저 지금 애인한테 잡혀있어요. 뭐? 그 멀끔한 애인이 자네를 잡아두고 있다고? 왜? 제 애인이 사이코예요. 이 자식이 집에 초대해서 왔더니 절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제가 살을 빼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먹여요. 형님, 저 완전히 갇혔어요. 방문은 못질을 해서 못 나가고 이 창문도 딱 한 뼘만 열려서 탈출이 어려워요. 거짓말쟁이 동서가 또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도 엮이면 괜히 피곤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론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뭔가 속내를 숨긴 장단, 억지로 만들어낸 울음, 늘 그랬듯 짜증만 남길 일이라는 예감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엮이지 않을 거야. 내 기분과 하루를 지킬 거다. 아니라니까. 형님, 나 진짜 잡혀있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말이 점점 짧아지네. 선 넘지 마. 또 머리채 잡히고 싶은 거냐?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 테니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놓고 결국 날 골탕 먹이려는 거잖아. 자세한 시나리오는 몰라도 자네가 무슨 수를 쓸지는 대충 알지. 난 오늘 자네한테 안 넘어가. 형님, 제발요. 나 정말 무서워요. 형님. 그만해. 안 넘어가니까. 형님, 마지막으로 제발 신고만, 전화 한 통만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제발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라치는 건 여전한 동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조깅을 뛰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시모와 남편, 시동생까지 저희 집에 모여 아들을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시모가 무심히 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화면에서 갑자기 끔찍한 장면이 흘러나오더군요. 바로 동서가 애인 집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속보였습니다. 그 애인이라는 남자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고 동서를 집안에 가둬두고 억지로 살을 빼게 하며 온갖 굴욕을 주어 거의 애완견처럼 다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한때 울먹이며 털어놓았던 말들이 전부 사실이었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으로 리모컨을 내려놓고 동서와 마주쳤던 일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깅하다가 재수 씨를 봤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무시했다고? 또 거짓말하는 줄 알고 단호하게 무시해버렸지. 그런데 그게 정말이었네. 나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여보,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당신 잘못은 없어. 알겠어.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는 않을게. 그래도 참, 사이코가 사이코를 만난 셈이지. 잘 어울린다 싶었는데 남자가 한 수 위였나 봐. 저렇게까지 당하다가 탈출하는 걸 보니까.
여하튼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뉴스로 동서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별 감정이 들진 않았고 다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회사에서 대표님이 봉사활동을 가자고 제안해서 직원들 모두 주말에 시간을 냈습니다. 목적지까지 먹을 것과 생필품을 잔뜩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서를 또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기서 또 만나네요? 자네 임신했어? 그래서 미혼모 센터에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그때 형님이 저를 안구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제 애인이라는 놈이 진짜로 저를 가둔 건데 안 믿으셨잖아요. 아, 그거 뉴스로 봤어. 그럼 다 아시겠네요. 사이코패스한테 걸려서 제 인생 날아갈 뻔한 거. 아무튼 그놈은 감옥에 갔는데 이렇게 임신을 해버려서 여기로 왔어요. 친정에서 외면하고 안 받아주는 바람에 갈 곳이 없거든요. 동서 참 대단하다. 사이코가 사이코의 아이를 가졌으니 진짜 어떤 애가 나올지 궁금하다. 제발 자네 닮지 않은 애가 태어나면 좋겠다. 형님, 제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장난이 좀 심하고 꽁돈을 좋아해서 그렇지 나름 착한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냐? 그래서 계속 여기서 사는 거야? 네, 아기 낳으면 그래도 제가 키울 거라서 계속 지원받으면서 지내려고요. 어차피 재취업도 못하고 일도 하기 싫어서 남의 돈으로 호강하려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 동서 아주 대단해. 그쵸? 저 대단하죠? 형님, 오신 김에 저 용돈 좀 주세요. 그 주둥이 닫고 구석으로 꺼져.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내 눈을 마주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알겠지? 형님, 너무 무섭잖아요. 알았어요. 형님 모른 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용돈 같은 것도 안 주고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쉼터에서 계속 지내는데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도벽까지 생겨서 다른 여자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하튼 최악의 결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남편과 아들과 셋이 잘 살고 있고 시모와도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전 동서와 헤어지고 1년 만에 재혼에 꼴이 냈어요. 가정에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저와 같은 또라이를 가족으로 만난 분들이 계실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괴롭거나 우라통이 터진 분들께 스트레스를 풀게 할 사연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